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2차 경제공황의 시작일까?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의 전조일까? 우리가 체크해야 할 지표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6월 11일에는 마이너스 5.27% 하락했고 바로 그 다음날 6월 12일에는 1.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거 두려워서 어디 살겠나요?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독자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독자 4만 명이 넘어가서부터 악의적인 댓글이 점점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의 영상의 댓글에 블랙 뉴스 그대로 베끼냐, 레포트 그대로 따라하냐, 다른 사람 채널을 표절하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댓글을 계속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보고 다른 구독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이에 대해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시중에 나온 뉴스를 참고하고 증권사 레포트를 참고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지표를 참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만의 해석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뉴스와 레포트를 참고할 때 출처는 다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영상이 문제가 된다면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채널을 표절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학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이쯤에 배웠었던 인수분해 공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게 들어간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것을 A 플러스 B 가로 열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러한 공식을 이용할 수 있고, 또 B라는 다른 사람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모두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식이고, 그리고 증명까지 다 된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문제를 푸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첫 번째 공식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두 번째 공식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문제 삼진 않죠. 저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코로나가 감소해서 경제가 재개되면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기업의 순이익이 커져서 그래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로가 강세로 되면서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을 펼쳐갈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의 메커니즘을 선택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죠. 이것은 본인의 성향 차이 아니면 다른 경제지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능력의 차이, 이런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튜버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정용하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표절이라뇨. 저는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가 폭락이 있을 때에도 저는 바로 6월 11일 새벽에 영상을 제작해서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때 올려드렸었던 영상의 일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이럴 때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5.7% 하락해 있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바로 폭락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시급함을 깨달은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서 영상을 제작해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전체 공개로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래도 안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영상은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에게만 공유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커피 한 잔의 여유 한 달에 4,990원으로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6월 11일 새벽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상이 올라가는 6월 12일과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고, 이것은 모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생각은 최신 경제 지표에 맞춰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 하락폭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글보다는 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단은 미국 증시가 꽤 큰 폭으로 빠졌어요. 지금 보면은 다우지수가 거의 한 7%, 나스닥은 5%, 요 정도 빠졌는데, 이 등락률 범위를 보면은 예를 들어 S&P 500에서 하위 섹터가 항공사 이런 애들 있죠. 에너지 그룹,
뭔가 금융그룹 이런 애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즉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 섹터가 빠졌고 덜 빠진 애들이 언택트, 넷플릭스, 어도비, 아마존 있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1%, 3%. 그러니까 지금 주가 지수가 5%, 6%, 7% 빠지는데 개별 종목이 1, 2% 빠진다. 거의 안 빠진 거나 다름없어요. 엄청 선방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회의가 악재죠. 제가 연준회의는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좀 착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주가가 오르니까 회복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했는데 어젠가 그저께 나와서 연준 의장이 우리 힘들다 얘기를 했고 더 힘드니까 뭔가 대책을 꼭 해줘야 되는데 대책을 안 줬어요. 기존의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거만 줬지. 뭐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게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라던가 YCC 있잖아요. 그러니까 YCC나 마이너스 금리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YCC는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도만 했지 거의 언급을 안 했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금리도 언급 안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2차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다 핑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큰 그걸 원하거든요. 실제로 3월 FOMC인가? 그때 제 기억에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는 FOMC 끝나고 아마 실망 매물로 그때 몇 프로 이렇게 내렸을 거예요. 12%인가? 이게 나스닥인데 그러니까 뭐 그때 막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회사채 매입을 안 해주니까 다음날 폭락을 시켜버린 거죠. 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충족을 못 시켜줬다. 그런 느낌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심 있는 게 그거죠? 그럼 주가가 그러면 블랙 오르냐 떨어지냐 난 그게 중요하다. 그것만 대답해라.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점쟁이는 아니고 저도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벤트를 체크해 봤는데 유로존 그 있잖아요.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비드 리커버리 펀드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오늘 뭐 나온 게 없어요. 기사가 딱히 검색이 되는 게 없어요. 혹시 잘 안 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유로 환율을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1유로당 몇 달러인지 나타내는 차트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유로화가 약세다. 이게 올라가면 유로화가 강세다. 근데 지금 유로화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1분봉 차트로 봐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회의가 잘 안 됐나? 전 이제 그 생각 좀 들고요.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기사를 통해서 유로 재무장관 회의가 잘 됐다 안 됐다는 알 수 없지만 유로 환율을 통해서만 보면은 뭔가 회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환율을 통해서 보면은 어쨌든 이 유로화의 약세는 추후에 이제 달러 강세를 충분히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유로 환율은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다. 그러니까 어제장 조정에서는 먼저 유로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 한몫한 것 같고 제가 볼 때 가장 큰 거는 이제 연준 회의에 대한 실망감. 뭔가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를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걸 안 해줬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지켜봐야 될 게 엔화 환율이거든요. 엔화도 위로 가면 강세고 아니죠. 엔화는 지금 분자 분모가 바뀌었으니까 유로 대비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처럼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엔화가 강세고 위로 가면 약세예요. 요 며칠간 엔화가 강세였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면 안 좋아요. 요 정도 강세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거 있죠. 한 2월 28일부터 쭉쭉쭉 내려 요 있죠. 여기 어디까지 떨어진 거 한 101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101.18까지 떨어졌었죠. 요때 아마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엔화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엔화가 초강세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다 팔아요. 주식도 팔고 뭐 달러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초강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강세가 과거 3월 초 요 강세로 이어질지 요거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일단 강세는 나타났다. 그리고 달러 지수 인덱스도 오른쪽에 살짝 작게 보이시나요? 96.807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지지선이 96이었잖아요. 여기가 중요하다. 초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약세로 가겠지만 달러 인덱스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잠깐 하루 그때 FOMC 초반에 파월 회장이 금리 0% 유지하겠어요. 그 한마디 할 때 잠깐 내려갔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즉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한다. 달러는 조금 선호하고 엔화를 엄청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엔화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파란색이 엔화예요. 파란색이 엔화. 그리고 요 갈색이 다우지수거든요. 뭔가 비슷하죠? 엔화가 파란색이 이렇게 강세로 그러니까 엔화는 아래로 떨어지는 게 강세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파란색 엔화가 강세로 딱 내려가니까 다우지수
갈색 다우지수가 싹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날 보세요. 2월 21일 파란색 엔화가 강세로 쭉 내려가니까 갈색 다우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요런 자리죠. 한번 떨어진 자리니까 한 요런 자리, 요 자리 한 2월 28일 요런 자리예요.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엔화가 여기서 추가로 강세로 갈 거냐? 그래야 다우지수가 제가 볼 땐 추가로 한 번 더 떨어지거든요. 네이버에 아마 검색해도 일본 엔화랑 미국 달러 환율 체크하시면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엔화가 툭툭툭 강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게 강세 가고 있는 거예요. 요게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보시면 지금은 박스권 아니에요. 과거 3월 초처럼 요렇게 초강세만 안 나오면은 지금의 하락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엔화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엔화가 안정적이다. 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엔화가 확 강세로 가버리면은 이거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2차 폭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상식적으로 그때 엔화가 확 강세로 갔을 때는 그 전에 장대 양봉이랄지 음봉이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 엔화는 반대니까 아래로 떨어져야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2월 28일 날 요런 봉이 하나 나오고 시장에서 겁을 한번 확 주고 그 다음에 척척척 강세로 지금 갔던 건데, 아직은 막 그럴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이때랑 과거랑 비슷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시나리오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제는 엔화가 더 이상 강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달러나 금 얘기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어느 유튜버든.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 요날 작년에 8월 9월 달 아시죠? 8월 달에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갔어요. 요거 그때 미국이 막 미중 무역 전쟁 한참일 때 요런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요런 움직임. 한 8월 초 요때 힘들었죠. 나름. 그러니까 이때도 비슷해요.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다가 5월 초에 4월 말 5월 초에 신고가를 한번 찍고 조정을 받았다가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분명히 이때 7월 말에 경신했다가 다시 떨어졌죠. 이 7월 31일 날 참고로 FOMC 회의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파월이 뭐라고 했지? 아무튼 뭐라고 했는데, 아니 한 번 내리고 더 이상 안 내리겠다. 요런 얘기 한 번 내렸겠네요. 안 내리겠다. 뭐 요런 얘기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뭐 미국 중국한테 관세 때리겠다 요런 막 하면서 다다다닥 시장에서 막 혼란이 왔죠. 지금이랑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도 막 계속 빠졌어요. 탁탁 며칠 빠지고 횡보하다가 막 결국에 올라갔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어쨌든 요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전제는 엔화가 좀 다시 약세로 돌아서거나 진정세로 돌아설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달러 발작이든 금의 발작이든 뭐 이런 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솔직히 저희 코스피 대응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마음 편하게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2000포인트, 2020포인트 그 자리, 그때가 마지막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날 제가 그때 2000포인트를 돌파한 날이 요 날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26일 날 이때 코스피 파트 2다 뭐 요런 드립을 했고 2000포인트 딱 돌파했을 때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5월 29일 날 요날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한참일 때 이제 마지막 중기적인 매수 포인트다. 마지막이라 말을 안 썼죠. 어쨌든 중기적으로 매수할 만하다. 최근 들어 너무 질문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1760포인트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760때 모든 금융 자산을 털어서 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다가 2000이 마지막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관점을 달리 하셔야 될 게 중기적 관점이랑 단기 스윙 물량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블랙라벨 회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이 이유에선 전혀 중기적 관점에서 매수하라고는 이제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늘 똑같아요. 시장이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으니까 2000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전 계속 이제 그래서 단기랑 스윙 매매를 최근 하고 있고, 왜냐면은 그 이전에 다 매수해서 박아놨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건들지 않아요. 뭐 흔히 말하는 성장 섹터 종목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는 성장 섹터 위주로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그것들은 건들지 않고 있고요. 계속 중장기 스윙 매매만 최근에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역을 보면은 어제 글이에요. 어제 글 골드라벨에서 썼던 글인데 나왔죠. 악재는 없는데 주가 빠지고 환율 올라가고, 그렇죠? 환율은 1194원이 상단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버텨야 돼요. 여기를 체크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증시, 한국 증시가 한 달 만에 시가 기준으로 5일선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횡보하는 장세가 나올 수 있다. 나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고, 바로 제가 블랙라벨에서 단기 물량 다 정리했습니다. 저는 블랙라벨 아시겠죠? 아시죠? 아실 분은 저는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 매도하고 나오겠다. 테스랑 셀리버리 들고 있었는데 당시 테스는 제가 2점 몇 프로 손해보고 그냥 바로 나왔고, 그냥 셀리버리는 거의 한 3%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드라벨 회원님들한테 써드렸어요. 단기 물량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장기는 어차피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느긋하게 보는 게 나은 시점이다. 그리고 장 끝나고 전책을 이제 써드리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 대응은 한결같아요. 새로 진입하실 분은 오늘 하루 정도는 지켜보셨다가 혹시나 저가에 매입할 수 있으면 저가에 매수하시고, 그게 아니면 안정적으로 다음 주에 매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막 크게 빠질 것 같지 않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오늘은 빠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서 한국에 상장된 EWY만 해도 5.4%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예전에 8월 달에도 요런 느낌 나잖아요. 요런 느낌이 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한번 빠졌다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뭔가 횡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진정세를 찾아가다가 올라가는, 아니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바로 V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랑 또 다르잖아요. 돈 풀린 그 금액 자체가 8월 달이랑 작년 8월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2차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전제는 일본 통화 요게 한 106.6을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걸 전제하면은 큰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일본 엔화 환율은 제가 장중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강세로 가면 안 좋아요. 어쨌든 저는 조금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국 증시도 한 5% 빠지면은 5%는 100포인트가 빠지는 거예요. 2070포인트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건데, 딱 여기 21선이죠.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21선까지 내려가는 거는 아마 이제 더 낮게 시작하면 21선 요거 좀 낮아질 거예요. 어쨌든 아마 제 생각은 오늘은 21선 지켜줄 가능성이 크고 전략 후강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한 대충 뭐 2070까지 쭉 여기서 빠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한 대충 여기 한 2120, 2120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서 끝나지 않을까. 물론 애연 아닌 애연인데 농담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0에서 80, 70에 시작을 했다가 2120까지 올라갔다가 한 2090에서 마무리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모든 전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엔화가 다시 또 살짝 아래꼬리 달고 약세로 가네요. 엔화가 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세로 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성장 섹터로 들고 가라. 아마 오늘 뭐 항공주, 금융주 완전 박살 날 겁니다. 이제 중장기적 관점의 매수 시작이 타이밍이 오죠. 이거를 이제 그러면 블랙 과거 말했던 2020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냐?